제 환갑잔치에서 모든 손님이 모였을 때 저는 우연히 시어머니 박여사께서 제 샴페인 잔에 무언가를 몰래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못 본 척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한눈 파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재빨리 잔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15분 후 남편 민주는 자신의 어머니가 잔치상 앞에서 숨을 헐떡이기 시작하자 공황 상태에 빠져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들이 예비 진단을 내리고 혹시 몰래 강력한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는지 물었을 때 저는 가장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갑이라는 날은 특별합니다. 단순한 생일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을 조롱한 지혜로 돌아보고 평온하고 밝은 노년을 기대하는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서연은 이 날을 위해 몇 달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남편 민준, 그리고 멋진 아내 서윤과 함께하는 아들 지훈, 그리고 물론 시어머니 박 여사님까지 한자리에 모으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항상 뭐랄까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선택을 결코 탐탁지 않게 여겼고 저를 자신의 귀한 민준이에게는 너무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흘러 저와 민준은 거의 40년을 함께 살며 훌륭한 아들을 키웠지만 박 여사님은 여전히 저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 모든 미소에는 정중한 무시라는 미세한 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파티는 우리 전원주택에서 열렸습니다. 따뜻한 여름 저녁이었고 정원에는 장미가 피어 있었으며 우리가 상을 차린 베란다에서는 파이와 행복의 냄새가 났습니다. 지훈과 서윤은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바닷가, 온천 여행권을 선물했습니다. 민주는 제가 바로 착용한 우아한 진주 귀걸이를 선물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의 완벽했습니다. 박 여사님 때문에요. 그녀는 마치 남의 무도회에 온 여왕처럼 상석에 앉아 칭찬처럼 들리는 가시 돋친 말을 던졌습니다. 설연아, 내 나이치고는 참 좋아 보이는구나. 아마 우리 민준이 기를 다 빨아먹어서 그런가 보지. 그래서 그렇게 꽃이 피었나 봐라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날의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늘 그렇듯 어머니의 가시 돋친 말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에게는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꾼 순간을 저는 아주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민준이 샴페인을 잔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제 잔은 시어머니 잔 옆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훈의 잔을 채워주려고 몸을 돌렸을 때 저는 박 여사님이 냅킨으로 손을 가린 채 작은 종이 봉투에서 어떤 흰 가루를 제 잔에 빠르게 쏟아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행동이 너무나 빠르고 은밀해서 제가 그 순간 그녀를 쳐다보고 있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폐 속의 공기가 멎는 듯했습니다. 이게 뭐지? 나를 독살하려는 건가? 머릿속에서 생각이 수렁돌이쳤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손자 앞에서, 이곳에서, 이건 터무니없고 야만적인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중된 아기의 찬 얼굴은 일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목구멍에서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의 웃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서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간단하고 대담한 계획. 누구든 건배사를 시작하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서 과일 접시를 들고 아들에게 건네주려는 척하며 제 잔과 시어머니의 잔을 서툴게 건드렸습니다. 잔들이 위험하게 흔들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나, 죄송해요. 나이가 드니 제가 이렇게 덤벙대네 라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과 지훈이 식탁볼을 바로잡으려고 허둥대는 사이 저는 그 혼란을 틈타 빠르고 정교한 동작으로 잔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그녀의 깨끗한 잔이
그녀의 앞에는 가루가 든 제 잔이 놓였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그저 제 서툰 행동에 불만스러운 듯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첫 건배사는 물론 시어머니가 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에 찬 눈빛으로 모두를 훑어본 뒤 자기가 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잔을 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설아나. 그녀의 목소리는 거짓된 달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중요한 날을 축하한다. 물론 건강하기를 바라. 나이가 들면 기운은 빠지고 지혜는 늘 오는 게 아니니 건강이 필요할 거야. 내가 마침내 평온과 안식을 찾고 더 이상 부산 떨지 않으며 내 가장 중요한 사명이 내 아들을 위한 조롱한 안식처가 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라며 이 잔을 들고 싶구나. 모든 단어에는 저만이 이해할 수 있는 숨겨진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건강이 아닌 병약함을, 평온이 아닌 망각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잔을 더 높이 들었습니다. 너를 위해, 설아나, 원샷해. 그리고 그녀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기대에 찬 눈빛을 떼지 않은 채 거의 단숨에 잔을 비웠습니다. 저는 제 깨끗한 잔에서 작은 한 모금을 마시고 그날 저녁 가장 진심 어린 미소로 그녀에게 화답했습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메인 요리로 넘어갔을 때 저는 박 여사님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말이 약간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단어와 이름을 헷갈렸습니다. 지훈과 서류는 서로를 쳐다봤고 민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물이라도 갖다 드릴까요? 오늘 술도 별로 안 드셨는데 벌써 취하셨네요.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그냥 머리가 좀 띵하구나. 더워서 그런가 봐. 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붉은 반점으로 뒤덮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불규칙해졌습니다. 그녀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겁에 질려 동그래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고 그 눈빛에는 말없는 질문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그녀에게 달려가 도우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예 그러세요. 그가 공황 상태에 빠져 외쳤습니다. 서윤은 이미 구급차를 부르고 있었고 지훈은 할머니의 드레스 옷깃을 풀려고 애썼습니다. 축제는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즐거운 음악은 멎었고 베란다에는 시어머니의 쌕쌕거리는 소리와 남편의 겁에 질린 외침만이 울려 퍼지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방식으로라도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차가운 만족감과 그녀의 생명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 저는 그녀의 죽음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구급대원은 일반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레르기 있나요? 만성 질환은요? 오늘 복용한 약물이 있습니까? 민주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거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신분증과 의료보험증을 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가방을 가지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돕기 위해 따라갔습니다. 그가 서둘러 여권을 찾는 동안 저는 그녀의 가방 옆 주머니에서 거의 비어있는 어떤 약의 블리스터 포장을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낯설었습니다. 저는 몰래 그것을 제 드레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심술궂은 장난이 아니라 누군가의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누구의 진님어에 필요했는지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구급차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를 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제 시어머니와 당황하고 겁에 질린 민준을 싣고 갔습니다. 저와 지훈,
서윤은 식어가는 음식과 마시다만 잔들 사이에서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축제는 망가진 것을 넘어 이 갑작스럽고 끔찍한 사건으로 파괴되고 짓밟혔습니다. 서윤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드레스 주머니에는 작은 약 포장이 있었고 그 모서리가 제 허벅지를 불쾌하게 찔렀습니다. 마치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의 위험한 비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제 분별력 있고 침착한 아들 지훈이 테이블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거칠고 신경질적이었습니다. 다 치워야 해. 그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둘 순 없잖아. 그의 말에는 행동으로 충격을 억누르려는 욕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질문이 떠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술, 갑작스러운 발작, 아니면 다른 무언가? 아무도 감히 그것을 입 밖에 내지 못했지만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눈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뒤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제 생각과 끔찍한 추측과 함께 집에 혼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길은 끝없이 느껴졌습니다. 밤 2시에 불빛이 스쳐 지나갔고 저는 머릿속으로 식탁에서의 장면을 계속해서 되감았습니다. 박 여사님이 거짓된 미소로 건배사를 하는 모습, 그녀가 내 잔을 마시는 모습, 그녀의 얼굴이 질식으로 일그러지는 모습. 저는 이런 결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강한 수면제 같은 것이어서 그녀가 식탁에서 잠들어 버리면 그것이 그녀에게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난 일은 제 이해의 범주를 벗어났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약 냄새와 불안감이 진동했습니다. 민주는 딱딱한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를 중환자실로 데려갔어. 의사들은 아무 말도 안 해. 아나필락시스 쇼크, 무언가에 대한 급성 반응이래. 뭘 먹고 마셨는지 묻고 있어. 그는 무겁고 흐릿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설아나, 그 샴페인, 신선했던 거 맞아. 손님들 앞에서 막 딴 거잖아. 그의 질문에는 직접적인 비난은 없었지만 바늘로 찌르는 듯한 미묘한 암시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는 원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범인을 찾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제게 쏠렸습니다. 민준 씨, 물론 신선했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같이 산 거잖아요. 당신이 직접 골랐잖아요. 그리고 모두 같은 걸 마셨는데 아무도 아무렇지 않잖아요. 지훈이 저를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마가 무슨 상관이에요? 할머니한테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었어. 우리가 몰랐던 어떤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일 수도 있고 민주는 피곤한 듯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모르겠어. 한 번도 어디 아프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 항상 바위 같았지. 우리보다 더 오래 살 거라고 말했었는데 그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 저는 그녀가 제게 빌었던 평온과 안식에 대한 그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 말들이 얼마나 끔찍한 의미로 채워졌는지. 그녀는 제게 단순한 평온이 아니라 영원한 평온을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도에서 몇 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고통스럽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가져왔지만 쓰기만 하고 맛이 없었습니다. 지훈은 일 이야기로 아버지의 주의를 돌리려 했지만 민주는 듣지 않고 중환자실이라는 글자가 쓰인 하얀 문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는 피고인석에 앉은 범죄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제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린 듯했습니다. 진실을 말한다고? 뭐라고 말할까? 당신 어머니가 나를 독살하려다 실수로 자기가 독을 마셨어요. 누가 나를 믿을까? 민준,
그는 아마 내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으로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지흥,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찢어지는 끔찍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아니, 나는 침묵해야 했다. 적어도 그 잔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그리고 박 여사님이 그녀의 가방에서 찾은 알약을 필요로 했는지 이해할 때까지는. 마침내 중환자실에서 슬픈 눈을 한 중년의 지친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님 가족분들이신가요? 민준이 즉시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무슨 일인가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태가 이중하지만 안정적입니다. 수크 상태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약물로 숨은 상태에 있으며 기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알레르겐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검사를 의뢰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혹시 상시 복용하는 약이 있나요? 특히 심장 관련 약이요. 민주는 당황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런 말씀 없으셨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심전도 검사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심방세동,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형태입니다. 이런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몇 년 동안 강력한 약물을 복용합니다. 마치 자신의 상태를 무시한 것처럼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스트레스나 자극, 심지어 소량의 알코올도 이 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반응까지 겹친 겁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의사의 말은 민준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심장 문제라고 항상 그렇게 강하셨는데 저는 침묵했고 주머니 속의 약 포장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거였구나. 그 알약은 심장약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을 알고 있었지만 친아들에게조차 모든 사람에게 숨겼다. 자존심 때문에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이 여자는 제게 미움과 비밀이라는 가시 돋친 숄에 쌓인 수수께끼였습니다. 의사는 밤에 병원에 있어도 할 일이 없으니 집에 가라고 조언했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지훈과 서윤이 민준을 설득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동의하며 중환자실 문을 향해 길고 탐색적인 시선을 한 번 더 던졌습니다. 마치 그 문이 열리고 건강하고 기운 넘치는 어머니가 직접 걸어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훈과 서윤은 낮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자기들 집으로 갔습니다. 저와 민주는 어제만 해도 음악과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텅 빈 집에서 단둘이 남았습니다. 민주는 옷도 벗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쓰러져 불안하고 지친 잠에 빠졌습니다. 저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시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적이 귀를 짓눌렀습니다. 주머니에서 그 닭 포장을 꺼냈습니다. 포장지에는 코르비톨 포르테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식탁에 두고 간 태블릿을 들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수십 개의 링크가 나타났습니다. 코르비톨 포르테, 강력한 베타 차단제, 심각한 형태의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예방에 사용됨. 의사의 말과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다음으로 부작용과 금기 사항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과 절대적으로 병용 불가, 함께 복용 시 급격한 혈압 강화, 섬액, 의식 상실을 유발할 수 있음.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설명서에 기술된 증상은 제가 본 것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네, 의식 상실, 심장 문제는 맞지만 질식, 얼굴에 붉은 반점, 박 여사님에게 일어났던 그 빠르고 끔찍한 반응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의사가 말한 대로 분명히 알러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잔에 넣은 가루는 다른 무언가였다는 뜻입니다. 알약은 그녀의 비밀, 그녀의 병이고
가루는 그녀가 저를 상대로 사용하려 했던 무기였습니다. 생각이 엉켰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계획을, 방을 숨기면서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 누군가를 독살하려고 하는가? 도대체 어떤 끔찍한 논리가 이 라자를 움직였을까? 저에 대한 그녀의 증오가 자기 보존 본능마저 능가할 정도로 강했던 걸까? 그녀는 자신의 병과 약이 알코올과 상극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샴페인을 마시는 파티에 온 것입니다. 저는 동이 틀 때까지 부엌의 어둠 속에서 약, 독,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글들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저는 마치 제가 피해자이자 목격자이며 비극의 간접적인 원인이 된 끔찍한 범죄를 해결하는 탐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소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초란한 호기심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동기를 미치도록 알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40년간의 반감, 그런 행동을 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무언가,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그래서 살인까지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어떤 비밀. 저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첫 햇살이 하늘을 부드러운 분홍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새로운 날은 안도감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로운 질문과 답답한 불안감만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민주는 오전 10시쯤 일어났습니다. 그는 10년은 늙어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커피를 말없이 마시고는 다시 병원으로 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는 차갑고 초란했습니다. 밤새 일어난 일을 되새겼고 그의 결론은 분명 제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떠나기 직전 그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 여동생인 진아 이모에게 전화했어. 그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 안 했지만 혹시 어머니 건강에 대해 뭔가 알까 해서. 전화를 안 받으시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자기 건강을 그렇게 위험에 빠뜨릴 분이 아니야. 절대. 그렇게 자제력을 잃을 만한 뭔가 엄청난 일이 있었어야 해. 그는 그 말이 마치 선고처럼 들리는 문장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는 그 엄청난 일이 바로 저랬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가 그런 모습을 한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비 온 뒤의 아스팔트처럼 잿빛이었고 눈에는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거실로 들어가 안락의자에 앉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준 씨,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그는 마치 제가 더러운 것이라도 되는 양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혼수 상태야, 그가 잘라 말했습니다. 의사들이 뇌의 산소 공급이 너무 오래 중단됐었다고 해. 가망이 거의 없대.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혼수 상태. 이건 제가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음에 한 말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휴대폰에서 진아 이모 번호를 찾다가 연락처랑 메시지를 훑어봤는데 이걸 찾았어. 임시 저장함에 있더라. 어제 낮 파티 전에 쓴 거야. 누구한테 보내려다 못 보낸 것 같아. 저는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제 피를 차갑게 식게 하는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설현이가 모든 걸 알아. 나를 협박하고 있어. 오늘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그 라자 짓이야. 이 집을 차지하고 싶어 해. 내가 방해가 되니까. 저는 남편에게 눈을 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고 그의 눈에는 예전의 사랑과 온기는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오직 얼음과 직접적이고 끔찍한 비난만이 있었습니다. 설아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래서 더욱 섬뜩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대체 뭘 알고 있길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글을 쓴 거야? 뭘로 협박한 거야? 저는 남편, 40년 동안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보았지만 그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방금 유죄 판결을 내린 얼음 같은 눈을 한낯설고 차가운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담긴 휴대폰은 마치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는 독사처럼 우리 사이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 이건 말도 안 돼요. 제 목소리가 배신하듯 떨려왔습니다. 무슨 협박이요? 무슨 집이요? 이 집은 우리 집이에요. 우리가 함께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렸잖아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는요? 저를 한 번도 좋아한 적 없잖아요. 당신도 알잖아요. 이건 그녀의 또 다른 가장 끔찍한 거짓말일 뿐이에요. 제가 그에게 손을 뻗어 만지려 했지만 그는 움찔하며 물러섰고 그 몸짓은 어떤 비명보다도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거짓말. 그는 비웃었지만 그 웃음은 새소리처럼 기쁨이 없었습니다. 설아나, 우리 어머니는 죽음의 문턱에서 혼수 상태로 누워있어. 그런데 넌 거짓말이라고? 어머니는 몸이 안 좋아지기 몇 시간 전에 이걸 썼어. 뭔가를 예감한 거야. 너를 두려워했어. 무슨 말을 한 거야?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고 그의 얼굴은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짐 싸서 누나네든 친구네든 어디든 가버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아낼 때까지 너랑 한 지붕 아래에 있을 수 없어. 가버려라는 말이 바로 앞에서 쏜 총알처럼 들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가 만들고 제 모든 영혼을 쏟아부은 제 집에서 떠나라는 것. 남편이 저를 믿지 않고 평생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 했던 여자의 거짓된 메모를 믿었기 때문에 떠나라는 것.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저는 그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등을 꽂고 싶었고 속이 모욕감과 불공평함으로 돌처럼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떠날게요. 하지만 알아두세요. 민준 씨,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거짓을 믿고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을 밀어내고 있어요. 언젠가 당신은 이걸 깨닫겠지만 두렵건대 너무 늦을 거예요. 저는 몸을 돌려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우리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온몸에 둔한 고통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싸지 않았습니다. 제 핸드백, 서류, 그리고 차 열쇠만 챙겼습니다. 저는 도망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명예, 제 가족,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끔찍할지라도 진실을 위해 싸울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차에 타서 그냥 무작정 달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흐릿한 줄무늬로 합쳐졌습니다. 머릿속은 안개 같았습니다. 민준의 배신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인한 충격마저 가려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 집과 협박에 대한 헛소리를 믿을 수 있지? 집에 대한 생각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필 집일까? 박 여사님은 예전에 받은 자신 소유의 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법적으로 저와 민준이 동등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집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글을 썼을까? 어쩌면 그것은 그녀와 또 다른 누군가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코드, 암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공원 옆 조용한 길가에 차를 세우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했고 제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제 아들. 저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거의 바로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서윤이랑 계속 전화했는데 두 분 다 안 받으셔서. 경호는요? 할머니는 어떠세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훈아, 너랑 서윤이랑 급하게 할 얘기가 있어. 와줄 수 있니? 일단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말고. 제 목소리에서 그런 절망감이 묻어났는지 아들은 더 묻지 않고 바로 동의했습니다. 물론이죠. 엄마, 어디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근처 카페 주소를 알려줬고 20분도 안 되어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서윤은 바로 저를 안아주었고 지훈은 맞은편에 앉아 제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할머니 때문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고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모든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잔 속의 가루, 어떻게 잔을 바꿨는지, 시어머니 가방에서 찾은 심장약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대폰 속의 끔찍한 메모와 민준이 저를 집에서 쫓아낸 일까지. 제가 말하는 동안 지훈과 서윤의 얼굴은 변했습니다. 충격, 불신, 그리고 어두운 이해. 제가 말을 마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그 침묵을 깬 것은 서윤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좋게 말해서 어머님을 싫어하시는 건 알았지만 이럴 줄은 몰랐어요. 이건 살인 미수잖아요. 어머님, 경찰에 가셔야 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경찰에 가서 뭐라고 말하겠니? 그녀가 뭔가를 넣는 걸 보고 잔을 바꿨다고? 증거는 어디 있고, 지문은, 남은 가루는?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대신 그들에게는 그녀가 나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위서 같은 메모가 있지. 내가 경찰에 가면 나는 피해자에서 순식간에 주요 용의자가 될 거야. 내가 그녀를 독살하고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지어내서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고 생각하겠지. 그때까지 주먹을 꽉 쥐고 앉아있던 지훈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통이 있었지만 결의도 있었습니다. 서윤아, 엄마 말이 맞아. 엄마한테 불리한 건 할머니가 썼다는 그 메모야. 할머니한테 불리한 건 엄마의 말뿐이고 이건 부족해. 아버지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셔. 아버지는 듣지 않으실 거야.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우리는 엄마를 믿어요. 제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집 이야기가 럴스예요. 할머니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내야 해요. 그냥 한 말이 아닐 거예요. 그의 믿음은 제게 구명줄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제가 말하며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가 그녀의 여동생, 진아 이모에게 전화했다고 했어.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다지만 혹시 그녀가 집에 얽힌 가족의 비밀 같은 걸 알지도 몰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디엔가 그분 예전 번호가 있을 거예요. 전화해 볼게요. 그리고 엄마, 당분간 저희 집에 계세요. 누나나 친구 집 같은 소리 마세요. 저희랑 같이 지내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제가 훌륭한 아들, 힘든 순간에 외면하지 않고 어깨를 내어주는 진정한 남자를 키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지훈과 서윤의 아파트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윤이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 동안 저와 지훈은 진아 이모에게 전화를 걸려고 애썼습니다. 예전 번호는 없는 번호였습니다. 그러자 서윤이 소셜미디어에서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그녀를 찾았습니다. 진아, 72세, 사진 속에는 피곤하지만 친절한 눈을 한 언니와는 전혀 닮지 않은 노부인이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녀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박 여사님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며 급히 연락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서윤이 가져다준 담요에 싸러 소파에 앉아 제 인생에서 난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을까? 조롱한 가족 축제가 되어야 했던 제 환갑잔치가 제게 소중한 모든 것을 파괴할 위협이 되는 비극으로 바뀌었습니다. 1시간 후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아 이모였습니다. 그녀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고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다고 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지훈은 바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세요. 진아 이모님,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손자,
지훈입니다. 네, 혼수 상태세요. 의사들은 가망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는 잠시 그녀의 말을 듣다가 말했습니다. 진아 이모님, 저희가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 부모님 집과 할머니에 관한 것입니다. 일이 터지기 전에 할머니가 이상한 메모를 남기셨어요. 그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진아 이모님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습니다. 집. 그녀는 긴 침묵 끝에 말을 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가 터질 줄 알았어. 내가 타마라에게 남의 불행 위에 행복을 쌓을 수 없다고 경고했건만 내 말을 듣지 않았지. 그것 때문에 우리도 연락을 끊게 된 거야. 그녀는 그 집, 그 비밀에 집착했어. 무슨 비밀이요? 진아 이모님, 제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제발, 아시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제 운명이 달려 있어요. 진아 이모님은 수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 설아나, 너는 좋은 사람이야. 이런 일을 겪을 사람이 아닌데. 들어보렴. 너와 민준이가 집을 막 짓기 시작했을 때 돈이 턱없이 부족했어. 그때 민준이는 평범한 엔지니어였고 너는 갓난 지훈이를 돌보느라 육아휴직 중이었지. 그때 타마라의 남편 민준이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어. 모두가 불의의 사고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어. 그녀는 생각을 정리하려는지 말을 멈췄습니다. 저와 지훈, 설위는 한마디도 놓칠세라 숨을 죽였습니다. 타마라의 남편 미콜라이는 그때 큰 공장에서 일하면서 재무 관련 일을 했어. 그는 큰 사기를 쳐서 당시로서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훔쳤지. 그 돈을 가지고 도망치려 했지만 공범들이 알아채고 그 사고를 꾸민 거야. 타마라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 그가 죽은 후 그녀는 비밀 장소에 숨겨둔 돈을 찾았지.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공범으로 몰릴까 봐 두려웠던 거야. 그리고 끔찍한 짓을 저질렀지. 그녀는 그 더러운 피 묻은 돈을 민준에게 집 짓는 데 쓰라고 주면서 자신과 아버지의 저축이라고 말했어. 민준이는 아무것도 몰랐지. 그는 어머니에게 너무나 감사했어. 그리고 타마라는 그녀가 원하던 것을 얻었지. 친목과 아들의 영원한 감사를 산 거야. 그리고 그 집은 그녀의 보증수포, 그녀의 압박수단이 된 거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바로 그거였구나. 그것이 그녀가 민준을 지배했던 힘의 원천이었다. 그는 평생 이 집, 이 희생에 대해 그녀에게 빚을 졌다고 느꼈고 그녀는 그의 죄책감을 조종하며 그를 지고 흔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저에 대한 메모를 쓴 걸까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제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했을까요? 내 생각엔 그냥 공황 상태였던 것 같아. 진아가 대답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늙고 병들면서 그녀의 비밀이 그녀를 짓눌렀던 거지. 의심이 많아지고 편집증적이 된 거야. 어쩌면 내가 우란히 한 말이 그녀에게 오해를 샀을 수도 있고 혹시 내가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는 걸 봤을지도 모르지. 영원한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소한 일도 위협으로 보일 수 있어. 그녀는 내가 그녀의 가장 큰 무기인 아들의 감사와 그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그 집은 그녀에게 그 통제의 상징이지. 그녀는 너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지만 그냥이 아니라 너를 범인으로 몰아서 그 후에도 민준이가 자기 판에 남도록 하려 한 거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추악한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증오, 두려움, 거짓말, 그리고 조종,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숨겼던 심장약,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주장이 되어야 했던 가루. 그 가루는 무엇이었을까? 아마 심장마비 증상을 유발해서 그녀의 약한 건강이나 심한 알레르기원으로 수크를 일으키려는 것이었을까? 그것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그녀의 동기를 알았습니다. 진아 이모님, 이 이야기에 대한 증거가 있나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서류나 편지 같은 거. 타마라는 아주 조심스러웠어. 진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개인 금고가 있다는 건 알아. 오래전에 그녀가 무심코 말한 적이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거기에 보관한다고 했지. 어쩌면 그 돈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가 거기에 있을지도 몰라. 그것은 희미하지만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증거를 찾는다면 민준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린 그녀의 아파트에 들어가야 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금고 열쇠나 은행 계약서를 찾아야 해.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한테 할머니 아파트 열쇠가 있어. 혹시 무슨 일 생기실까 봐. 운명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우리는 즉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는 병원에 있었다. 아파트는 비어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우리 셋, 저와 지훈, 서윤은 짐승의 굴로 향했습니다. 그의 거짓에 맞설 무기를 찾기 위해. 우리가 박 여사님의 아파트 현관에 다다랐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설아나,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고 먹먹했습니다. 어디야? 의사들이 그러는데 어머니 상태에 변화가 생겼대. 내가 활동을 보이기 시작했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가능성이 있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깨어날 수 있다. 그러면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무엇이 더 두려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침묵, 아니면 정신을 차리고 그녀가 할 수 있는 말들. 박 여사님이 깨어날 수 있다는 소식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방금까지 우리의 동맹처럼 보였던 시간이 최악의 적으로 변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거짓된 게임을 계속한다면 제게는 단 하나의 기회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슬픔과 아들에 대한 사랑에 눈이 먼 민주는 저를 믿지 않고 그녀를 믿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훈과 서윤과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도 같은 불안감을 보았습니다. 서둘러야 해요. 지훈이 제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시죠. 우리는 축축함과 낯선 삶의 냄새가 나는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지훈이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문이 조롱한 삐걱거림과 함께 열리며 우리를 박 여사님의 왕국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아파트는 살균이라도 한 듯 깨끗했습니다. 생기 없어 보이는 완벽한 질서, 새하얀 냅킨이 덮인 진한 세기의 가구, 키 순서대로 정렬된 도자기 코끼리들, 벽에 걸린 무거운 액자 속고인의 초상화. 이곳은 아늑함이 아니라 통제감으로 숨쉬고 있었습니다. 마치 공기마저 제자리에 놓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흩어졌습니다. 서윤은 부엌으로, 지훈은 침실로, 저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저는 오래된 찬장의 서랍을 열고 다림질된 침구 더미를 뒤적이고 책들 뒤를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약서도, 열쇠도, 오직 나프탈렌 냄새와 오래된 원한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매 순간 저는 민준에게서 어머니가 깨어났어. 모든 걸 말했어. 라는 전화가 올까 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부엌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조림 병이랑 완벽한 청결함뿐이에요. 지훈도 같은 결과로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다 확인했어. 옷장, 매트리스 및 심지어 낡은 코트 주머니까지 텅 비었어. 우리는 거실 한가운데 몰아 희망이 우리를 떠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가 앉기 좋아했을 법한 낡고 딱딱한 안락의자에 앉아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시선은 그녀의 남편 니콜라이의 초상화에 멈췄습니다. 그는 사진 속에서 엄격하고 곁눈질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고 초상화 아래 탁자 위에는 자개로 상감된 짙은 나무 상자가 놀아 있었습니다. 수백 번도 더 본 것이지만 한 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저 상자 확인해 봤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다가와 열어보려 했습니다. 잠겨 있어요. 그는 그것을 손에 들고 돌려보았습니다. 열쇠가 아무데도 없어요. 저는 일어나 탁자로 다가갔습니다.
그 상자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비밀을 보관하기에는 너무 단순했습니다. 저는 먼지 쌓인 탁자 표면을 손으로 쓸어보다가 손가락에 조각된 무늬와 거의 하나가 된 작은 버튼을 감지했습니다. 제가 누르자 조용한 딸깍 소리가 났고 탁자의 아래쪽 판이 살짝 옆으로 밀리며 비밀 공간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셋은 숨을 멈췄습니다. 안에는 금고처럼 보이는 작은 금속 상자와 낡고 다른 가죽 사진 앨범이 놀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비밀번호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나 알 것 같아.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결혼기념일이라고 말했어. 지훈이 숫자, 즉 날짜, 월, 그리고 연도를 입력했습니다. 자물쇠가 딸깍하고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은행 금고 임대 계약서, 글얼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누렇게 변한 편지 몇 통.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상자 맨 아래에는 일기장, 딱딱한 표지에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날짜는 어제, 제 환갑날이었습니다. 깔끔하고 빽빽한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라자가 뭔가를 의심하고 있어. 어제 콜야의 초상화를 쳐다보는 걸 봤어. 알아챌 거야. 이걸 용납할 수 없어. 모든 것은 오늘 끝나야 해. 인터넷으로 주문한 빠한 견과류 가루는 틀림없이 흑화가 있을 거야. 어릴 때부터 거기에 끔찍한 알레르기가 있었지. 예전에 자기가 말해놓고 잊어버렸어. 모두들 심장, 스트레스 탓이라고 생각할 거고 민준이는 내 곁에 남을 거야. 그는 내 전부야. 그 라자에게 글을 넘겨줄 수 없어. 저는 일기장을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읽었고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바로 이거였다. 흑백으로 명백히. 자배, 오래전에 잊힌 어린 시절의 알레르기에 기반한 계산적이고 냉정한 살인 계획. 그리고 벙적이고 숨막히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그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동기. 지훈은 저를 쳐다봤고 그의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할머니에 대한, 거짓으로 뒤틀린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게 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갈 시간이에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을 켜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설아나, 그녀가 깨어났어.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말은 못해. 아주 약하지만 의식은 있어. 보고 모든 걸 이해하고 있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겨우 맞췄지만 해냈습니다. 민준 씨, 지금 그리로 가고 있어. 뭔가를 찾았어. 당신이 이걸 봐야 해요. 병원으로 가는 길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어떻게 반응할까? 나를 죽이려 했던, 그리고 이제 병상에 무력하게 누워있는 여자의 눈을 어떻게 쳐다볼까? 우리는 병원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민주는 병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뭘 찾았는데? 지훈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아버지에게 마지막 페이지가 펼쳐진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받아들고 글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서 희망이 당혹감으로, 그리고 충격으로, 마침내 가장 깊고 압도적인 고통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페이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봤고 그 눈에는 더 이상 얼음이 없었고 오직 헤아릴 수 없는 당혹감과 깨어나는 죄책감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리고 나는 무슨 짓을 한 거지? 병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불안해하시면서 두 분을 눈으로 찾으세요. 한 분씩 잠깐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민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가.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발.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박 여사님은 전선에 얽힌 채 높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백하고 수척했으며 제가 알던 그 권위적인 여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았고 그 눈빛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저는 다가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분노도 승리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비통함과 이상한 런민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움직여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해. 그녀가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두 음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모든 원망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의 약한 손을 제 손으로 덮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할게요. 박 여사님. 편히 쉬세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삶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제 궤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살아남았지만 약물, 알코올,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의 끔찍한 혼합물이 유발한 뇌졸중의 후유증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 지나 이모님이 그녀를 바닷가 작은 마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민주는 매달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용서할 힘을 찾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영원히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빚진 마음으로 사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정심으로 아픈 부모를 돌보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민주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련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신, 잔인한 말, 저를 쫓아낸 것에 대해 수백 번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했습니다. 저는 그의 뉘우침, 그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불과 거짓을 통과한 우리의 사랑은 정화되었고 더욱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마치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니콜라이의 편지에서 알게 된 집 자금의 출처에 대한 비밀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뒤로 하기로 결정한 과거였습니다. 지훈과 서윤은 우리에게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를 단결시켰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집 베란다에 앉아 있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비칩니다. 제 옆에는 민준이 있습니다. 그는 책을 읽으며 제 손을 잡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티켓이 놓여 있습니다. 내일 우리는 아이들이 제 끔찍했던 환갑잔치에 선물해 준 그 바닷가, 온천으로 떠납니다. 저는 제 정원과 남편을 바라보며 무한한 평온을 느낍니다. 정의는 복수가 아닌 용서를 통해 승리했습니다. 거짓은 파괴되었고 그 폐허 위에서 우리는 새롭고 정직하며 진실하고 매우 견고한 무언가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환갑잔치의 가장 큰 선물이 여행이나 귀걸이가 아니라 제 가족과 제 삶을 되찾아준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쉽지 않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새로운 인생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